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빅데이터로 본 세계의 이런 일이 빅세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네, 빅세계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외신 읽어주는 남자 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자잘한 방송사가 좀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아직 초짜잖아요. 아니 네. 보시는 분들은 초짜가 아니라 완전히 프로페셔널로 많이 알고 이러세요. 계시던데요. 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러 들어오신 분들 네, 호피는 같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입고 나올까요? 지금도 충분히 포인트가 있으셔서.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빅데이터로 본 이번 주 분석 주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주에 국내 뉴스 보도 중에 이 외교 관련 기사가 32,973건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역시 미국이 15,988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어 관련된 2차 키워드가 트럼프가 13,377건. 그러니까 거의 미국어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관련 내용은 역시 트럼프의 트윗에서 시작된 인종차별 내용 그리고 이제 나도 들었다라고 하는 헐트와 관련된 캠페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다 해서 heard to. 네. 옛날 미투에서 heard로 바꾼 거네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투와 비슷한 운동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SNS에서 상당히 돌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제 트위터에서 민주당 이제 소속 여성 하원 의원 4명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한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 때문에 본인들의 트라우마가 생각났다라는 사람들이 나도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캠페인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일종의 헐트, 그러니까 나도 들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어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특히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있던 동네는 상당히 리버럴한 곳이라 갖고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뭐 시골 쪽으로 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 그게 이제 얼굴을 맞대고선 잘 안 해요. 근데 차 타고 쑥 지나가면서 소리 지르고 가는 거죠. 이제 Go back to your country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러면 사실은 보통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방송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말인데 그리고서는 그냥 뭐 넘어가기 마련이지만 기분이 진짜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인도계 미국 방송인들도 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것들이 이민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듣는 조롱. 그러니까 멀리서 막 너희 나라로 돌아가 막 이런 그런 식의 얘기들. 멀리서 소리 지르고서 막 가버리고 막. 그렇죠.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인들이든 누구든 뭐 멕시코계 미국인도 그렇고 다양한 나라들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뭐 어릴 적의 기억이 상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내가 차별을 받을까봐 스페인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멕시코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1990년대 중반에도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당황을 했는데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당황스러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방송이나 아니면 관련 뭐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이제 발언에 깔린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게 참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일부 이상한 사람들 하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랬더니 갑자기 공화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많다는 얘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북한 이슈로 인해서 인기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아닌 거는 아닌 거다. 그리고 뭐 많은 한국 분들도 외국에 가서 뭐 살게 된다든지 혹은 뭐 유학을 간다든지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다 좋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원칙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그 4명의 하원 의원, 여성 하원 의원들 이제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중에 3명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오마르 의원이라는 사람만 소말리아 난민 출신이고 그리고 17살인가 8살, 18살 때 이제 미국인으로 기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땐 다들 적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이라서 이거는 명백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이제
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네. 너희 나라로 가라라고 듣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니까 상당히 큰 충격이겠죠 본인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도 참 이제 계속 이런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속에 있던 얘기들이 오히려 막 표출되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거 유세 때 이제 이러한 맞아요. 유세 지지자들이 네. 이제 너희 나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들 뭐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들을 구호를 외치면서 호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한 건 아니다라는 이제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네. 예전에 어떤 게 떠올리면은 2012년도에 그 선거를 할 때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넣어라라고 lock her up이라고 이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좋아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send her back이라고 이제 소리를 막 지르는데 말리진 않아요. 근데 물론 본인이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소리를 지르고.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공화당 대통령 이제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 근데 지금은 작고를 하셨죠. 작년에 작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사회주의자다, 뭐 배신자, 반역자 막 소리 지르면은 맥케인 상원의원은 그걸 말렸어요. 거기서 그렇지 않다.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그 사람은 애국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격의 차이는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질문들이 그 다음에 지지자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면 맞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하고 그렇게 해보겠다. 뭐 분명히 그러겠다. 뭐 이런 식의 마지못한 답변들도 했는데요. 이래서인지 이 우리나라의 SNS에서도 이번 주에서 이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인식에서는 긍정보다는 확실히 부정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발언, 뭐 트럼프 트윗, 트럼프 인종차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SNS에서 일주일간의 그 감성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더니 부정의 비율이 76.7%, 긍정이 23.3%. 그러니까는 거의 다 이제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라는 네. 인식에 대해서는 국내 SNS에서 좀 여론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계시는 재미교포 분들도 좀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말을 드시면서 이런 말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관심을 보였던 외신 뉴스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양국이 풀어라. 뭔지 알겠네요. 네, 이는 이제 역사 문제로 이제 무역 문제가 이제 네. 최근에 벌어지면서 한일 관계가 이제 최악인 상황인데 어제죠 18일 이제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한일 양국의 문제는 당사자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뭐 중재자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좀 어느 정도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한일 간의 문제는 당사국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을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네퍼 부차관보가 한국에 있었잖아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는 리퍼트 대사가 이제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서는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당시 이제 부대사였어요. 그래서 대사 대행을 했었죠. 네. 근데 해리스 대사가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단 말이에요. 1년 넘게. 그래서 그동안 이제 대행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 이분은 일본하고 좀 친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계셨었는데도 일본하고 친한 부분이 있나 보네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건가?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인데요?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일본 분이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공직자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공직자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시아 쪽에 이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박학다식하고 그리고 뭐 일본에 대한 경험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중재가 아니죠. 일본의 압박을 가해달라는 건데 그렇죠. 미국이 이제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일본도 조금은 지금까지랑 다르게 어쨌든 일종의 본인들의 계산기를 좀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럼요. 이런 이제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NHK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면 신속히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라고 이제 NHK가 어제 이제
보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경제와 관련된 게 이른바 이제 금수 조치는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일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무역 관리를 지속한다 수준의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시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쪽에서는 이제 강공 일변도에서 다소나마 변화 조짐을 보이려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일종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한국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뭐 수출 규제나 허가 절차 관련된 정부 간 대안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허가를 신속히 내줄 방침이나 통보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얘기를 이전에도 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처음 조치도 금수 조치는 아니에요. 규제를 하고 좀 더 이렇게 철저하게 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뭐 댓글 반응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댓글 반응이 좀 상당히 과거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좀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좀 댓글의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이 끼는 걸 우리가 바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혹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뭐 조선업이나 반도체를 처음 하려고 할 때도 뭐 선진국이나 일본이 비웃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지금의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렇죠. 이 기회를 통해서 소재 산업 역시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 기회야말로 우리가 기술 개발에 오히려 힘쓰고 그들의 어떤 속셈에 대해서 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도 각성하자. 이런 식의 조금 더 우리가 뭉쳐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인데요. 일본에서 있었죠. 네, 이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일 오전에 일본 교토시에 이제 한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방화로 인한 최악의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이 스튜디오가 이제 좀 어느 관련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이 스튜디오가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애니메이션과 관련돼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이제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소위 일본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이 스튜디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꾸로 팬들도 많고 네. 또 그만큼 이제 매니악 같은 이게 소위가 우리가 오타쿠라고 얘기하는 뭐 이러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과거에도 스토리 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일부 팬들한테 뭐 살인 협박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심지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팬덤이 굉장히 강한. 네, 그러니까는 뭐 애니메이션을 왜 이렇게 끝내느냐, 뭐 우리 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왕자의 게임도 그런 것 같던데. 네, 평상시에도 이메일이 뭐 자주 오거나 지금도 많이 오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실력이 이제 인정이 받아서 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도 이제 많이 수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방화 사건이 난 것이죠. 근데 이 방화 사건을 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화범 역시도 이제 들어갈 때 소위 말해서 뭐 죽어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태가 되기 전에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애니메이션 내용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볼 땐 얘네들은 계속 표절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지금은 약간 의식불명의 중태 상황이라서 자세히 보고는 있지만 회복되는 대로 경위에 따라서 조사할 방침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이 대부분 결국엔 지금까지 봤었던 너무 이제 좋은 스튜디오에 대해서 광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으킨 하나의 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죠. 사망자가 33명, 33명에 이르는 상황, 부상자도 36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좀 애니메이션 팬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댓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일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일본의 관계 때문인지 일종의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는 정치와 결부하지 말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바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좀 그들의 이제 희생을 애도하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애도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저도 사실 조금 봤는데 물론 이제 좀 악플도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이 그런 댓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는 정치고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고 그렇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갔고 애도를 표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어떤 인식 이런 것이 굉장히 성숙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고요. 네, 세 번째 키워드 소개를 해주죠. 이거 좀 재밌네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베이징 비키니입니다. 베이징에서 비키니 입고 사람들 다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키니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비키니 수영복 이런 것들이 네네. 있는데 그 앞에 베이징이 붙으면은 이게 좀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외신에서 이미 좀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네. 중국에서 남성들이 윗옷을 말아서 배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난닝구, 난닝구 같은 거를 러닝셔츠 입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한 거, 드러내는 네. 이런 것들을 베이징 비키니라고 네네네. 이제 외신에서 많이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외신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단속에 나서면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된. 지금 제가 상상을 키워드입니다. 하는 중에 이 러닝셔츠를 올려갖고 하면 어떻게 비키니가 되나? 네, 이게 이거를 말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하지 마세요. 막 상상되려고 해봐.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게 그게 안 말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화여대가 이 발음 때문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배라는 단어가 이제 발음으로 복이래요. 네, 행운을 의미하는 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발음이 같아서 배를 드러내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정말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를 드러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부터 이런 전설가들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이제 믿음들 때문에 이거를 내놓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봤었던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눈이나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도 이상했던 것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도 최근에 이 베이징 비키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텐진이나 선양 같은 데서 벌금을 부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 장소에서 이제 셔츠 안 입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대 2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4,000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보도를 했는데 근데 과연 이게 약발이 먹힐까라는 건 미지수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도 자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이런 남성들을 단속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을 개선하는 데는 그때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때도 안 됐는데. 네, 그런 통제만으로 과연 이런 베이징 비키니를 완전히 퇴출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이징이 되게 더워요. 그렇죠. 거기가 굉장히 습하고 정말 찜통 같고 저희 여름에 한번 베이징 이제 출장을 갔다가 자금성을 가려고 하다가 걸어가다가 들어왔어요 도로. 너무너무 더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는 가고 사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 동네가 그렇구나.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이화여대가 뭐 발음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많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화여대의 그 한자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의 복을 또 같이 상징하는 그것과 이제 단어가 비슷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한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화여대를 항상 관광 코스로 있었던 그런 그래요? 거 역시도 그 발음과 관련된 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반응들에서 말씀하신 대로 SNS나 어떤 댓글에서도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러닝 셔츠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없어진 것처럼 그치. 이게 움직이는 거다라는 분들 또 한 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그들의 어쨌든 전통 아닌 전통들을 이렇게 법으로 막으려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도 좀 존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너무 덥고 물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썩 아름답진 않은데 그 모습이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 또 너무 더우니까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일 수도 있으니까 벌금을 매긴다. 뭐 중국 측에서 정부가 조금 약간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는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렇게 여기고 넘어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3개 다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키워드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세계 이런 일이 빅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에서 아쉽게 비켜간 중요한 이슈 살펴보는 책임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하셨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현성 상지대 외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이거 뭐 비켜간 소식은 아닌데 이게 뭐 다른 큰 소식들이 많아갖고서는 살짝 조금 덜 포커스를 받은 것 같은데 영수회담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A급 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A급 뉴스인데. 네. 오랜만에 진짜 건더기 같은 뉴스를. 근데 결과가 별로 나온 게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합의문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공동 발표. 비켜간 회동이죠, 그러니까. 비켜간 뉴스. 아니, 비켜간 회동. 그래도 저는 약간의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동안은 계속 보이콧을 하다가 상해 투쟁하다가 헌법 수호, 좌파 독재 타도 이런 좀 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고를 가지고 장애 투쟁을 하셨는데 전향적으로 국가가 위기니까 이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저는 그게 일말의 힘은 줬다고 봐요. 조금 더 나갔으면 좋았겠죠.
굳이 뭐 따지자면 의미는 찾을 수 있는데 아시다겠지만 5월 9일 날 그 대통령이 오자 그 여야 당 대표 포함해서 회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뒤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1대1로 만나자 도저히 나는 1대5로 못 만나겠다라고 했다가 또 무슨 3자 회담을 하다라는 계속 핑퐁만 쳤죠. 그리고 계속 국회도 예를 들면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무역 그 규제, 수출 규제가 있는 과정에서 자칫하다간 이게 이제 친일 정당으로 찍힐까봐. 네, 찍힐 수 있겠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댓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많은 비판적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총선은 뭐 한일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댓글에는. 예, 그래서 PD님이 슬슬 양보가 지면. 네. 그런데 요새 TBS PD님들 너무 안쓰러워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극한 직업이야.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최영일 평론가 말씀처럼 상당한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고 결국은 만나서 뭔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여론들이 알맹이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한 얘기들만 했다 뭐 이런 거죠. 공동 발표문 나온 걸 보면은 4가지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원론적이에요. 뭐 특별히 뭐 잘하자, 우리 잘하자, 뭐 이거 그러니까 그냥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그냥 이게 왜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세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는데 이 청와대와 여야 5당 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게 어딥니까? 그럼 온 국민이 같은 목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 목소리는 같이 냈고 결국은 거기까지 가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3시간 동안 이야기한 결론이 이거냐 겨우. 그러니까 뭔가 대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도 많이 했어요. 예, 상당히 어떤 진전된 내용이 나올 거라고 국민들은 좀 얘기됐고 뭔가 합의된 뭔가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경제 보복이라는 걸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의 그냥 아주 원론적 수준의 얘기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도 공감을 해요. 거의 공감을 하는데 저의 오늘 방송의 전략은 그래도 우쭈쭈 전략이에요. 잘한다 해야 자꾸 만나고 지금 이 얼마 만에 만난 거냐면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와서는 처음 만난 거예요. 이 2017년 7월에 첫 이제 당대표들과 대통령의 모임이 시작됐는데 이때 홍준표 대표 불참. 자유한국당 빠졌죠. 보이콧. 2018년 3월에 홍준표 대표가 와서 한 번 만났어요. 당대표 올 2월에 교체되고 계속 안 들어오다가 청와대 이제 들어갔어요. 얼굴 맞대고 2명이 창가에서 독대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90초. 근데 이게 앞으로 1대1 독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럼 언젠가 하겠죠. 근데 자꾸 얼굴을 맞대야 된다는 점에서 어제 전 문제점이 90이고 잘한 게 10이면 이 잘한 10을 좀 오늘 칭찬해 주고 싶은데 어떤 이제 납득되지 않는 저도 납득되지 않는 거 2개. 최영일 평론가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저는 이제 이해는 가는데. 아니 잠깐 근데 만나기만 해도 칭찬받으니까 되게 좋겠어요. 그렇죠. 부럽다.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지점을 좀 박사님의 표정은 그러니까 박사님 표정은 그렇게 보시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말 부러운 회동을 한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과 회동을 한 건데 네. 오늘 어땠습니까? 결국은 사실 또 추경이 무산됐어요. 무산됐죠. 그 추경이 어떤 추경입니까? 지금 포항 지진 피해자들 네. 그리고 강원도 산불. 산불과 강원도 산불 난 지가 언제입니까? 네, 그리고 미세먼지. 어찌됐든 경제 보복과 관련돼서 일본의 번개골과 관련돼서 소재 산업이나 부품 산업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진흥해보자, 키워보자 이제. 우리 자력으로 이 소재를 만들고 어떤 부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자라고 한 내용이 들어간 추경인데 돌아와서 여기 보면 합의문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그래요. 네. 함께 노력한다 해놓고 결국은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추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가을추로 추경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가을에나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는 저 말씀에서 네. 지금 저거예요. 근데요. 함께 노력한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일단 그거 정말? 듣고 그게 와갖고 제일 다시 하죠.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리셋. 시간이 이렇게 TBS 캠페인 우리에겐 있습니다. 아저씨 담배 핀다. 미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 금연구역이지. 모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본능. 야, 안 돼. 소중한 사람을 아끼고 싶은 본능. 끊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담배 때문에 가족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본능.
깨우세요. 우리 안에 금연 본능.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보건복지부. 나에게 필요한 복지.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129로 전화하면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29는 채팅 상담도 한다. 129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다. 129 부모님 연금, 자녀 보육, 의료비, 장애인 지원 등 나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가 궁금할 때, 생활이 힘겨울 때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세요. 당신이 궁금한 보건복지 129가 알려드립니다.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서울토피스 제공 7시 33분 교통정보입니다. 양방면 모두 1시간 30분이 걸리던 서부간선도로 지금은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정체 절청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정체 길게 이어지고요. 국회대로 국회 앞에서 신월나들목 지나는데 군데군데 밀려서 총 45분 정도 필요합니다. 반대 국회 쪽으로는 수월하지만 이전 경인고속도로가 서인천에서 부평 다시 부천 지나 신월나들목사이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월곡램프 못 간 3차로,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쪽 종암분기점 지난 2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입니다. 네, 책임 있는 책임 뉴스. 지금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당대표 회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일 특사 파견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황교안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대일 특사 파견을 하자 하고 대일 특사 파견도 있었지만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탑다운 방식을 주장을 했죠.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G20 때 우리는 시도했다는 게 후일담으로 알려졌어요.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그때 발표를 보면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은 계획에 없다. 우리 청와대는 일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뭐 개최국이니까 바쁠 수 있죠. 우리가 후순위로 밀렸나?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정상회담을 시도했고 일본은 문을 닫았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 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베 총리한테 해야죠. 그렇죠. 문 대통령은 받을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하자고 하면. 근데 문제는 우리 과장을 대하는 것과 오늘 보노 외상이 우리 남관표 대사를 대하는 걸 보면 지금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이 이렇게 무례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속으로는 정말 미워하거나 적대적 관계여도 굉장히 절차와 예의를 갖추면서 정말 웃는 낯으로 잘 대해주고 이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방식을 많이 했던 일본이 이제 노골적으로 그야말로 무시하는 전략으로 노골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안 된다는 입장이신 안 되죠. 거죠?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정상회담이든 아니면은 이제 권위가 있는 특사를 파견한 일은 가능하죠.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의 지금 만나면 만나는 걸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뭐 정상이 만나든 우리의 특사가 가서 만나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이 끝났다 그러면 더 이 분위기가 고조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반일 감정이라든가 저쪽에서의 혐한 감정이라든가 이게 더 폭발하면 이걸 과연 어떻게 리더십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만날 텐데 지금은 때가 아니고.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건 사실은 대부분의 조율이 다 조율이 끝나고 딱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국장급 회담도 사실 과장급으로 격하를 시켰고 지금 하여튼 일본 측 우리도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도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조금 공세적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는 상당히 정중하고 젠틀하게 점잖게 나갔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느끼는 감은 이제 좀 강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으면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강경 발언이라고 우리 언론들이 써요. 뭐가 강경 발언이에요? 우리 기업이 피해 받으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 강경 발언이에요? 일본도 똑같이 제가 피해를 얘기하는 강경하게 하겠다. 제가 느끼는 강경 발언은 일본의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당할 거야. 탄핵당해야 돼. 이런 거 강경 발언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건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네. 아니고 이제 언론이니까 차치하고. 네. 근데 오늘 어떤 기류냐면 어제 심상정 대표가 얘기한 걸 좀 예의주시했어요. 지소미아 말씀하시나요? 네, 지소미아. 그래서 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에서 제외하면. 근데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보적인 우호국이 측면에서 아니라는 거죠. 우방국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사 정보 물론 네. 이게 뭐 대단히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뭐 아주 정말 너무 기밀이고 뭐 1급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군사 정보를 뭐 나눠야겠냐라는 게 심상정 대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논리적으로 이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게 이제 미국이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굉장히 입장은 어찌됐든 안보 문제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게 이제 기조거든요. 지금 이게 약간 레드라인을 걸어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제 누구 일방의 이해관계가 더 높고 낮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조심스럽게 그 정보의 질을 분석해 보겠다. 어떤 정보가 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받았고 우리가 어떤 걸 줬고 그리고 그 정보의 질이 어떤 것이 나았는지를 좀 분석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 문제는 왜 자칫하다가는 어떤 미국의 입장을 굉장히 돌려놓을 수도 있다. 명분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돌려놓는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예를 들면 이런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결합시켰다. 한국이 먼저. 그런 어떤 약간은 조금 미국의 운신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저하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반대신 게 뭐냐면 미 국무부가 즉각 이 지소미아는 이 다시 재연장되어야 한다. 적극 그렇죠.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급박하게. 미국이 급박하게 움직여야 우리 가려운 데를 긁어주죠. 쉽게 말씀드리면 중재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 이 김현종 제2차장이 다녀와서 고위층 만나고 멀베이니도 만나고 한 말이 뭐냐면 미국은 필요한 때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이 필요한 때죠. 그때는 우리가 지금 절박한 때가 아니라 미국의 아픈 데를 건드려야 미국이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 지금 김현성 교수님 얘기는 굉장히 사대적이에요. 미국이 레드라인을 그어주다뇨. 미국이 무슨 여기서 레드라인을 그어줍니까? 미국의 지금 입장 자체는 한일 양국끼리 해결하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일단은 미국의 입장 자체는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자체가 결합되면 안 된다라는 걸 미국의 입장은 그런데 원칙을 던져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미국이 갖고 있는 기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먼저 깨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지금까지의 정보의 질을 좀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약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입장보다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한 거잖아요. 8월 24일까지는 조금 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한 기조가 맞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사대적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카드다. 카드란 뭐냐면 이 펜은 까면 이 게임에서 승패가 끝나는 거예요. 이 펜은 흔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흔들 때. 미국을 향해서도 흔들고 일본을 향해서 흔들고. 근데 우리가 패가 있는데 이거 위험한 거야. 우리 쓰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정부 지금? 당국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야당의 요구나 이거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맞지. 이 가운데서 맞아요. 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패를 쓰듯이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냐라는 거죠. 제가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밀어보는 거예요. 오늘 두 분이 네네. 되게 오랜만에 격렬해지셨는데 그쵸. 지금 8월이 되게 분수령이 될 거예요. 지금 제일 화이트 전문가는 앵커님인데 참여연 선거 앵커님이 좀 판정을 내려주세요. 아니 일단은 이제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게 제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8월 초쯤에 이제 될 거고 8월 말씀하신 대로 8월 24일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90일 전에 파기를 할 거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11월 23일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월 24일 정도쯤에 결정이 날 거라서 8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어떻게 됐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다음 주 같습니다. 만날 땐 참여연 결과도 나왔겠죠.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격렬하게 토론을 하셨고 재밌게 얘기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임 있는 책임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민 스포츠 시간입니다. 12일이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막을 올렸고요.
193개국에서 무려 7,758명의 선수 그리고 임원이 참가한 지구촌 최대 수영 축제입니다. 오늘 주민스포츠에서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스포츠평론가 기영로 씨, 기영로 선생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김동훈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빚졌어요. 그때 저랑 홈런 더비 내기하셨잖아요. 제가 졌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2등으로. 그렇죠. 네. 그 전에 준결승에서 막 그렇게 많이 힘을 안 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너무 많이 졌죠. 네, 그래서 지금 지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저랑 김동훈 기자님이랑 올스타전 홈런 더비 내기를 냈거든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네, 근데 제가 이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한테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했었고 그때 이제 김동훈 기자님께서 알론소 누구한테 줬지? 갑자기 알론소한테 맞죠? 알론소한테 하셨고 제가 맞추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김지훈 박사님이 2등 하셨어요. 저는 복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게레로가 그렇게까지 많이 칠지 몰랐어요. 홈런 더비는 힘이에요. 네, 수영 얘기 해보도록 하죠. 지금 야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대회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조금 아쉬워요. 수영 대회,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어떤 대회인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세요. 73년도 유고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광주 대회가 18번째 대회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2001년 후쿠오카 대회 전까지는 개최 주기도 불규칙했고요. 뭐 2년마다 할 때도 있고 5년마다 할 때도 있고 뭐 이러다가 이제 2001년 이후에 이제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5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동하계 올림픽, 동계 하계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5개 세계 메가 이벤트, 스포츠 빅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걸 모두 개최한 나라가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뭐 세계 4번째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 5개를 다 개최를 한 게 나라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수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게 그런 의미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적인 말씀을 아마 기영로 선배님께서 해주실 글쎄 뭐 거예요. 운영상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다는 뉴스도 저도 듣기는 했는데 일단은 좋은 얘기부터 조금 듣도록 하죠. 13일에 여자 다이빙 1m 스프링보드 우리나라의 김수지 선수가 처음이에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거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네. 3m 스프링보드가 이제 정식 종목이고 네네. 1m 스프링보드는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만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m를 하는 선수들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3m 경기에서도 메달까지는 몰라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도쿄올림픽까지도 김수지 선수가 메달 가능성을 보였다. 이런데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이빙에서 우리가 메달을 딴 거는 처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동안 이제 경영 종목에서만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땄었거든요. 그 다이빙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결승전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우아람 선수 사건. 근데 메달을 딴 것은 처음이고 아마 이번 대회에서도 김수지 선수의 동메달이 다이빙 종목에서는 마지막 메달이 아닐까 할 정도로 중국과 헝가리라든지 동구권이 아주 셉니다. 특히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종목이다. 13개 가운데 평균 10개 땁니다. 중국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나요? 그래서 중국이 2번이나 종합 1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을 제치고 그 정도로 이제 다이빙에서 중국이 많은 금메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 중에 바를정님께서 중계를 안 해줘서 아무래도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계를 하고는 있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영 종목이 아무래도 후반부에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영향도 수영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영 종목. 그리고 다이빙에서 좀 덧붙이자면요. 다이빙의 체구가 작은 선수가 좀 유리하잖아요. 실제로 1948년 올림픽과 1952년 올림픽에서 2연패를 했던 세밀이라는 미국인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인 2세예요. 이민 2세예요. 순수한 한국인입니다. 근데 키가 157인데 올림픽에서 다이빙에서 2연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세계 최강이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이빙은 우리나라가 전략 종목으로 한번 삼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체구가 좀 오히려 작은 동양 선수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군요. 제가 근데 여기서 조금 깜짝 전화 인터뷰를 해보려고요. 동메달리스트 김수지 선수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지 선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수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도 너무 애뜨시고. 네,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 얼마나 기쁘세요. 저도 막 기쁜데. 네. 내일 또 경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내일 3m 스프링 혼성 싱크로 경기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큰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네, 우리가 보통 수영하면은 이제 경영 쪽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 동메달 어떠셨어요? 확정됐을 때 기분이? 저는 정말 딸 줄 몰랐는데. 아, 예상 못 하셨구나. 네, 코치 선생님이 네. 예선 끝나고 할만하다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포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메달까지 딸 줄은 몰랐어요. 아,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언제 처음 시작하셨죠, 다이빙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고선 지금 그러니까 다이빙의 매력을 느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한데 약간 네. 많은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뭐 축구나 야구 같진 않으니까 좀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예전에는 네. 비인기적이라서 다이빙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많이 아셨어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도 선수가 있냐, 그러면 뛰어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 말 듣는 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다이빙도 사실 좀 알고 보면 더 재밌거든요. 저는 자주 봐요, 사실. 뭐 올림픽이나 경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좀 자주 보는 편이라서. 그리고 근데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이제 대충 아는 게 이렇게 입수할 때 이렇게 숑 하고 들어가면 직각으로.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되게 좋은 거다. 뭐 요 정도만 알거든요. 뭐 또 더 알려주시. 이런 점에 좀 눈을 맞춰서 보면은 훨씬 재밌다. 이런 포인트 몇 개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이빙은 실력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네. 저희도 감각 훈련이기 때문에 운이 많이 따라서 반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끝까지 보셔야 되고 마음에 드는 선수들을 눈여겨보고 그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랭킹이 점점 올라간다거나 네. 아니면 실수를 해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감정을 공유한다는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몇 차 시도를 막 하죠, 그죠? 네, 남자는 네. 6차 시도까지 하고요. 여자는 다 5차 시도까지 해요. 그 와중에 뒤집히기도 하고 그래서 반전이 많다. 네. 아, 그렇군요. 우리 두 분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우선 동메달 따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는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입니다. 제가 다이빙 종목이 모든 종목 가운데 가장 부상을 많이 당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제가 작년부터 허리 부상으로 조금 고생을 했었고 네. 발목도 중학교 그죠? 때부터 네. 네, 만성이라서 계속 재활로 보완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평균 한 5-6군데 아픈 상태에서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거든요. 다이빙은. 그래서 저는 사실 마라톤이라든지 10종 종목 육상에 그와 함께 다이빙을 가장 저는 좋아하고 그 선수들을 가장 존경해요. 그 아픈 걸 다 참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참았으니까 앞으로 좀 더 참으시고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또 그 이상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김수희 선수 정말 오늘 동메달 축하드리고요. 내일 또 경기가 있죠. 혼성 3m 스프링보드. 네, 내일도 뭐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성적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수희 선수 인터뷰 해봤는데 목소리도 정말 앳되고 정말 네, 막 뿌듯해요. 여동생 같아갖고. 살짝 그 경상도 사투리가 매력적이네요. 네. 이 동메달도 굉장히 화제였고 또 하나 좀 감동이었다라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여자 수구 대표팀 러시아 대표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1대30으로 완패. 근데 이 한 골을 넣고 모두 울었다고. 관중도 울고 선수들도 울고. 어떤 의미인가요? 이 한 골이. 네. 물론 선수들한테는 정말로 축하를 해드리고 싶고 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대한수영연맹이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게 2013년이에요. 네. 6년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 수구가 우리나라에 팀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3년
아니면 1년 전부터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으면은 이번에 첫 경기에서 64대 0으로 졌잖아요.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겁니다. 아이고. 이런 망신은 안 당하는 거죠. 아이고. 그냥 30대 한 10, 뭐 25대 5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네, 안쓰럽네 선수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수영연맹이 얼마나 이번 대회를 졸속으로 치르고 있는가. 물론 이제 대회가 끝난 다음에 해체될 거예요. 네. 물론 이런 뜻 있는 사람이 나서서 여자 수구팀도 만들자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64대 0의 스코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대한수영연맹이 얼마나 이번 대회를 소홀하게 준비했는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나오셔서 제가 생각이 난 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선수들 입는 그 선수 뭐 트레이닝이라고 되나요? 거기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나오고 뭐 선수 그 수영모가 또 규격이 안 맞아갖고서는 막 빠르게 막 공수해갖고 안 맞는 거 쓰고 뭐 뛰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수영 연맹이 굉장히 몇 번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업체하고 계약이 늦어지면서 그 트레이닝복이 이제 제작이 늦어진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 선수들은 각 나라의 그 국가명을 이제 등에다가 새기고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은색 테이프로 가리고 나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아니 개최국에서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김원호 선배님 말씀대로 지금 6년 전에 이미 개최를 했는데 그 뭐 말씀하셨지만 여자 수구 같은 경우에 지금 해명하는 게 남북 단일팀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북한 여자 수구가 좀 세거든요. 남북 단일팀에 대비해서 대표팀 구성을 늦게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요. 한편으로는 우리 남쪽 선수들만으로 구성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남북 단일팀에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이 한 달 전에 경영 출신 선수들만으로 구성을 했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오픈워터도 그렇거든요. 모자에 그 나라의 국기가 맞아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일장기, 성조기, 태극기 마찬가지인데 이니셜만 들어가야 돼요. KOR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출발 직전에 걸린 거예요. 태극기가 있는 걸 걸린 적발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한테 모자를 빌려서 거기다가 이제 매직으로 써서 그래서 안 맞아갖고 그랬던 거고. 이거는 동네 대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픈워터 대회를 우리가 유치했으면은 선수가 해외 나가서 한두 번 뛰어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수영 좀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이번엔 바다에서 한번 하라 이런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선수도 그렇고 수영연맹도 그렇고. 준비하는 측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네요. 이건 진짜로. 세계 수영대회 역사상 처음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겹치고 일어나고 있는 게.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장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한 수영의 꽃이라 불리는 경영 종목이 시작이 됩니다. 캘럽 드레슬이 왔어요. 그 펠프스의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냥 선수도 왔네요. 수냥 선수 아직도 뛰나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만 28살인데요. 이제 뭐 거의 이제 한 30살까지는 그렇죠. 남자 동양권 선수는 이제 30대 정도 이르게 되면은 은퇴한다 그러거든요. 원래 사실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약물 문제가 있어갖고 이번엔 약물에 자신 있나 보죠. 뭔가 중국에서 하도 이상한 물질이 나오니까 약물을 또 이렇게 제거하는 게 나오는 건지 아무튼 이 선수가 중국 내에서도 걸려서 30일 동안 정지도 당했었고 이번에 또 마지막에 이제 약물 테스트하는 게 갑자기 가서 하거든요. 집에 가서. 근데 그걸 깨트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 사료를. 그거 뭐지 그 반도핑 기구인가요? 거기서 제소했잖아요. 갑자기 가요. 간다 그러고 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는 거거든요. 간다 그러고 가서 하면 데뷔를 하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료를 깨트렸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라이벌 호주의 맥코튼 선수가 뭐라고 했죠. 뭐 약쟁이다 뭐 이렇게 비난까지 하고 있는데요. 호튼과 순양의 이 대결도 아주 그 장외 치열한 자존심 대결. 자유형 400m도 아주 볼만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뭐 많은 스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회 있으시면은 주말에 한번 보시는 것도 TV를 통해 중계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민 스포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씨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두환 의원께서 얼마 전 세상을 뜨셨죠. 대중한테 각인된 이미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마주쳤을 때 참 나이스하고 그리고 보기보다 여린 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때는 아니지만 색다른 시선에도 고정으로 출연을 하셨고 고 정두환 의원 목소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갈등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ere in the dark